네, 여러분 노마드 정변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은 서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건, 네. 그 사례에 대해서 가져오셨네요. 네, 제목은 속지 말자 공인중개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알아두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모르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속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형을 분류해보셨습니까?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안 썼어도 돼요. 설명 의무 혜택 및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일명 능구렁이 유형. 능구렁이 유형이요? 네,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가슴이 벌써 답답해지는데요. 네, 이거 좀 불안하시네요. 조심해야 돼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요즘 근저당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저당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부동산 부자고 현금 부자라서 걱정 없어요. 근저당 이 정도 있는 거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일명 만사태평형. 사고 날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 유형은 내가 주인하고 이야기 잘해서 조정 잘 해줬어요. 그 주인이 요구한 금액은 한 권리금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개사가 다른 그 매수 양수인한테는 주인이 1억 달라고 한 걸 내가 7천만 원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그 차이 2천만 원 꼴깍하는 본인이. 그래서 일명 양아치 유형. 양아치 유형입니까? 대단히 공인중개사는 그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어떤 물건 소개를 해주고 권리금 계도도 해주고 부동산 사고 없이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수나 아니 매도를 이제 대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민법상의 위임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위임사무 처리자인 거죠. 근데 이 중개업자는 그러면 이 위임사무에 관해서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선관 의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나 확인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예, 아주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상세한 것까지 조사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도 있는 거죠. 이 거래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추가하자면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은 권리관계, 예를 들면 뭐 임대차 세입자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면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 공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실제 임차인이 누구고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세 공과금 밀려 있는 것도 엄청나게 밀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련 영상 내용 좀 한번 좀 보고 오시죠, 우리. 네, 뉴스에 보도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제가 화면 가져왔는데 한번 이거 보시죠. 아주 대표적인 사기 사례입니다. 이 신탁 사기예요. 신탁 그렇죠. 사기인데 신탁이라는 거는 일반인들 잘 모르요. 명의신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신탁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건데 대법원 판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네. 임대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 상가 건물을 신탁 계약을 했어요. 신탁회사하고 신탁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하면은 이제 그 처분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되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탁된 그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임차인과 잔금을 지불하면 신탁 등기에 있는 신탁 그걸 말소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잔금을 지불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말소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중개사가 중간에 이제 끼어 있어서 신탁 사항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법원에 대한 판단은 좀 달리 나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심에서는 사실 공인중개사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왜냐면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제 그런 걸 넣었어요. 소유권 외 권리 사항란에 땡땡땡 신탁이 기재가 돼 있고 설명서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이제 신탁자,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죠. 뭐 그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도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키로 한다. 이런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이게 신탁이 되는 것이고 뭐 대내적 대외적으로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는 신탁사로 이제 돼 있다. 신탁이 돼 있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책임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신탁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대법원이 지금 본 거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신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예. 이게 공인중개사가 신탁 관계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해야 하고 신탁 원부를 보여줘야 되죠. 원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신탁사와 수탁사 간의 계약에는 그러한 말소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상은. 그렇죠. 임대인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말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탁 원부까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탁 원부에 그런 내용, 계약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했다. 안 보여줬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신탁회사, 즉 수탁자죠. 수탁자로 하여금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낙 이런 거를 뭐 받는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승낙 못 받으면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함으로써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전적으로 이제 옳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 정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신탁 관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임대인은 걱정 마라. 내가 말소시켜 줄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그걸 만연히 그냥 믿고 네. 이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잘못됐을 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전부 못 받거나 일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신탁 관계를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예, 아직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죠? 네, 결정적인 그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이다. 네. 정도. 두 번째 관련 그 영상은 한번 좀 또 보실까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결국은 선순위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네. 같은 그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한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만사태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사태평형. 태평형. 네. 그래서 이 사례를 관련된 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가구 주택 한 호실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7,500만 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네. 3억 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꽤 많은 금액이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개사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다가구니까는 여러 이제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입자들의 임차관계,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만 얘기했고, 그리고 원래는 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현재 그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임대인이 뭐 구두로만 설명하고 그 계약서 준 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몇 명 있고 임차 보증금이 총 얼마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시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중개사가 괜찮다. 뭐 근저당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임차 보증금도 대략 한 이 정도 되고 세금 체납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시켰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2주 만에 경매가 실행되어서 2주 만에. 예. 이분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판단이 나왔는데 네. 일정 정도 그 공인중개사와 네. 공제조합의 책임을 인정을 했죠.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지금 결국은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위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들이죠. 그 세입자들과 이제 중개사가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1억 넘게 아마 차이가 났고 사실 공인중개사의 그 의미는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조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 원고 청구에 대해서 일부 그래서 한 15% 정도밖에 인정 안 했네요. 네, 그 책임을. 네. 15%니까 7,500만 원에 15% 1,125만 원.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중개 계약할 때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서 중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중개사가 말하는 걸 전부 100%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못 믿죠. 저도 과거에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계약을 서비스를 받았는데 잘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굉장히 그 주는 수수료에 비해서 제가 받는 서비스의 그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일명 양아치형이라고. 양아치형. 예. 이게 이제 사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독서실을 운영하고 싶은데 네. 독서실 매물 나온 거 있냐라고 하니까 중개업자가 그 매물 내놓은 게 양도인한테 그래서 이제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권리금 3천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3천만 원에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연결해라. 근데 빨리 됐으면 좋겠으니까 더 많이 받은 금액은 당신이 그 차액은 당신이 가져가라. 먹어라. 뭐 수수료 대신 그걸로 취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중개업자는 많이 부르겠죠. 많이 불러서 네. 꽁튀기 하겠죠. 그러겠네요. 이게 가능한 게 중개사는 쌍방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양수인, 이 독서실 매수하려고 매수하는 하는 사람. 양수인한테는 네. 주인이 5천만 원 불렀는데 내가 4천만 원 깎았어. 자기 봐서 내가 깎아줬으니까 이거 엄청 좋은 조건이야. 빨리 계약해. 라고 해서 4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요. 체결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은 양도인한테 주고 4천만 원 받아서 1천만 원 자기가 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양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쵸. 자기는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190만 원을 지불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자기는 더 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하죠. 사기로 고소했어요?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죠? 이 사건은 원심하고 대법원이 갈렸습니다. 갈렸죠. 원심에서는 이거 지금 사기다. 괘씸하다. 아니 이게 지금 매도인이 3천만 원만 권리금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5천만 원 얘기하고서 4천만 원 자기가 이래서 깎은 것처럼 이거 기망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사기죄로 판단을 했어요. 벌금 200만 원 선고했어요. 아주 그 재질은 약하다고 본 거죠. 벌금 200이니까 사기죄 벌금 200이면 약한 건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혀가지고 대법원에서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사기 형사벌로 그 처벌할 그런까지 안 된다. 그래서 그 대법원 설시를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은 독서실 양도 양수로 인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지 않냐. 그다음에 양수인의 권리 실현에 무슨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신의직상 고지해야 될 범위에까지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 또한 권리금이잖아요, 지금. 네.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중간에서 그렇게 장난을 쳤어도 이거는 뭐 본인이 좀 더 알아봤어야 된다면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권리금은 그냥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매도인 측에다 4천만 원 비싸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판단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허용된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 그냥 과장이다. 과장이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죄 기망행위에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죄로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켰어요. 이런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중개사만은 믿지 말고 이 매도인이나 양도인 측에서 연락해서 당신 혹시 이 금액이 내는 거 맞냐 이렇게 뭐 확인하는 것도 중간에 한번 저기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간에 거죠. 장난질 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나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덕적으로는 양아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다. 도덕적으로는 양아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가 된 거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기망행위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이 사건에서만 이제 사기죄가 안 된 거지. 그 기망행위의 형태에 따라서는 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사기 판단 기준을 또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치하는데, 그렇죠. 뭐 상황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그때 그런 걸 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 사례가 무죄가 대법원에서 났다고 해서 이거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조금 긴데 빨리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한 어떤 질문입니까?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금 포함해서 이제 총 잔금을 이제 매매 대금 1억 원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집에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으로 해서 임차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원래는 갭 투자하면은 그냥 그 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되는데 세입자가 마지막 이제 만료일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이제 잔금 지급을 하고 세입자는 빠지고 이사하려고 하는 그 한 날 모든 걸 다 이게 치르려고. 그렇죠. 보통 집주인들이 이제 자기가 보증금 돌려줄 만한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매매 대금 받아서 잔금 받아서 임차인한테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 내보내고 새로운 매수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매도인 그 집주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제 잔금 받고 임차인한테 보증금 안 주고 도망가는 도주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신혼부부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차인은 거기서 못 나가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임차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네. 아주 그런 그렇죠. 슬픈 사례를 제가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임대인의 질을 승계하니까 임대인지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줘야 될 의무만 지금 생기고 그죠 정작 지금 보증금 못 받으니까 이 세입자는 안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보시는 부분은 그 집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완전 사기꾼이죠. 네, 그 며칠 전에 그 교도소에 탈주한 그 탈주범도 또 이런 식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김길수. 네. 그러니까 매수인 돈 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했던 갖고 튀려고 했던 네, 거죠. 도주 자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예방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방법은 사실은 뭐 에스크로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제3의 신뢰할 만한 은행 같은 그곳에 이제 돈을 좀 예치해 놓고 보증금 뭐 잔금 이런 거 예치해 놓고 그런 계약 조건이 성사됐을 때 은행이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지급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에스크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도 내야 되고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이게 사실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보증금 돌려줘야 되지. 네. 그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이제 제공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또 잔금 지불해야지. 이 3자 간에 아예 만나는 거죠. 3자간에 만나서 이렇게 하자. 뭐 그날 잔금일에 음. 세입자 당신 나가고 그러면 그 매수인이 지급하는 잔금 중에 얼마는 세입자가 당연히 바로 받고 그다음에 매수인은 나머지 받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 동시에 주고 이런 식으로 3자 간을 만나서 딱 정리해 놓는 거죠. 그 따로따로 만나면 안 되죠. 따로 만나면 안 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는 중개사무소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돈 갖고 튀면 안 되니까 매수인이 지금 돈 이체하는지 따라가야죠. 네, 은행 가서 이체해줄게 라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은행 따라가서 이체하는지 봐야죠. 그 법무사랑 같이 내동해서 따라가겠네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사고는 안 날 것 같은데 상당히 번거로우십니다. 이거 부동산 사기 정말 이거 어떻게 근절을 안 되나 참 네. 답답합니다 진짜. 블록체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네. 아유, 오늘 또 네. 여러 가지 사례를 아주 재밌는 걸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주 그 의욕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근절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있다. 저도 이런 그 전세 사기, 보증금 사기, 그다음에 매매 사기 이런 걸 여러 건을 했어서 참 사기당한 분들은 결국 돈 못 돌려받는 경우를 근데 종종 봤어요. 소송은 이기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사기친 놈 경찰 고소해서 구속되고 실형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해드렸지만 결국 돈을 못 받는 상황. 네. 너무 안타까워요. 성함도 생각나고 뭐 그러는데 이런 거래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찾으시고 필요할 때는 변호사 상담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좀 찾아뵐게요. 그때 또 김 박사님께서 재밌는 유익한 사례를 들고 오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때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 네. 안녕.